혹시 영원히 살거나 아예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젊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 완전 SF 영화 같은 얘긴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완전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연에는 실제로 이런 능력을 가진 것 같은 놀라운 생물들이 있거든요. 아, 그 해파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투리톱시스 도르니. 이 작은 해파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 자란 성체에서 다시 그 어린 모습, 폴립 단계라고 하죠. 그 상태로 돌아가서 이론상으로는 영생이 가능하다고 해요. 네, 정말 신기한 생물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좀 출발해 볼까 합니다. 니클라스 브렘보로의 책 해파리는 거꾸로 나야 된다. 여기서 발췌한 자료들을 가지고 장수와 건강한 삶의 비밀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요. 자연이나 과학 연구가 밝혀낸 놀라운 장수 이야기들, 또 우리가 보통 아는 상식을 확 뒤집는 그런 흥미로운 사실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실천해 볼 만한 통찰까지 얻어가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뭐 단순히 정보 나열이라기보다는 들으시는 분들의 그 지적 호기심을 좀 자극하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젊고 건강하게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 수명 연장의 가능성을 좀 탐색해 볼 겁니다. 건강 수명 중요하죠. 네, 자연계에 있는 아주 극한의 생존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들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뭐 스트레스와 성장의 좀 역설적인 관계라든지 또 우리 몸에 같이 사는 미생물들과의 관계, 이런 거요. 아, 미생물이요? 네, 그리고 최신 광학 연구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 이런 노화 방지 전략들까지 꽤 넓은 범위를 다루게 될 거예요. 와, 흥미롭네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노화라는 과정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쩌면 상당히 유연하게 조절될 수도 있는 현상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 고정된 게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놀라운 자연의 사례들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진짜 상상하기 힘든 수명을 가진 생물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그린란드 상어는 거의 400년을 산다고 하고 400년이요? 와, 네, 그리고 뭐 무드셀라 소나무나 판도 같은 그런 나무 군락은 수천 년, 심지어 10,000년 이상 살아남는다고도 하죠. 10,000년이요? 와, 진짜. 그리고 아까 그 해파리는 아예 젊어지기까지 하고요. 네, 바로 그런 극단적인 사례들이 중요한데요. 노화가 뭐 생물학적으로 꼭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거나 아니면 딱 정해진 속도로만 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들이 되는 거죠. 특히 그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정말 흥미로운 존재예요. 아, 그 동물 저도 들어봤어요. 네, 크기는 그냥 일반 생쥐랑 비슷한데 수명은 막 30년 이상으로 훨씬 길고요. 더 놀라운 건 암에 거의 안 걸린다는 거예요. 아니, 암에 안 걸린다고요? 그 작은 동물이? 네, 보통 동물의 크기랑 수명 사이에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 큰 동물이 오래 살지만 같은 종 안에서는 좀 작은 개체가 더 오래 사는 경향도 있고요. 근데 이 녀석은 그런 규칙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는 셈이죠. 와, 정말 예외적인 존재네요. 근데 사람 중에서도 좀 비슷한, 아니 어쩌면 더 놀라운 사례가 있지 않나요? 라론 증후군 말씀하시는군요. 네, 맞아요. 라론 증후군. 그 희귀 유전 질환을 앓는 분들 이야기요. 성장 호르몬 수용체에 결함이 있어서 키가 한 120cm 정도로 굉장히 작으신데 대신에 암이나 당뇨병 같은 대표적인 노화 관련 질병에는 거의 걸리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분들 중에 뭐 식습관이 안 좋거나 비만인 경우도 꽤 있는데도 그런 질병 저항성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 벌거숭이 두더지쥐하고 에콰도르의 라론 증후군 환자들 사례는요. 이 성장과 관련된 신호 전달 경로가 수명하고 건강 유지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성장 신호 경로요? 네, 성장이 좀 억제되거나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때 역설적이게도 노화랑 관련된 주요 질병의 발병 위험이 확 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성장이 오히려 노화 질병이랑 관련이 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생물학적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조절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청취자분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생물학적 노화는 어쩌면 정해진 운명이 아닐 수 있고 자연계에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놀라운 장수 전략들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출발인데요. 근데 흔히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렇죠. 노 페인, 노 게인. 이게 우리 몸의 생리작용에도 좀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아요. 호르메시스라는 개념이죠. 아, 네. 호르메시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오히려 몸을 더 강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그런 아이디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운동이고요. 맞습니다. 운동할 때는 일시적으로 혈압도 오르고 근육에 미세한 손상도 생기고 심지어 예전에는 노화의 주범으로 막 지목됐던 활성산소도 늘어나죠. 네, 활성산소 안 좋다고만 들었는데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몸은 이런 자극에 적응하면서 오히려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아하. 여기서 정말 반전이라고 할 만한 지점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노화와 질병의 주범처럼 여겨졌던 바로 그 활성산소가 사실은 이 호르메시스 과정에서 세포가 스트레스에 적응하고 방어력을 키우도록 유도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전달 물질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네, 활성산소가 신호전달 물질이라고요? 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항산화 보충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적응 효과 중 일부가 오히려 방해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진짜요? 한때 항산화제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네, 90년대에는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졌죠. 근데 이후에 진행된 몇몇 대규모 연구에서는 특정 항산화제 보충제가 오히려 사망률을 높일 수도 있다는 좀 충격적인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어요. 와, 그건 정말 충격인데요? 그럼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는 아니라는 중요한 교훈이죠. 음, 식물도 좀 비슷한 전략을 쓴다고 하던데요. 아, 네, 맞아요. 식물들도 자기 방어를 위해서 약간의 독성 물질, 뭐 폴리페놀 같은 거요. 그런 걸 만드는데 우리가 이런 식물을 먹으면 그 화합물들이 우리 몸의 일종의 순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해서 우리 몸의 자체 방어 시스템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아, 매운 고추 같은 것도 그런 건가요? 캡사이신? 네, 캡사이신도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사우나를 통한 열 스트레스, 이때 열 충격 단백질이라는 보호 물질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열충격 단백질이요? 네. 혹은 뭐 찬물 샤워나 겨울 수영 같은 냉기 스트레스. 이건 또 갈색 지방이라는 좋은 지방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이런 것들도 다 호르메시스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일부러 좀 춥거나 덥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은 바로 적절한 용량과 종류입니다.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이나 적응 능력을 완전히 압도할 정도로 과도하면 당연히 해롭죠. 그렇죠. 뭐 담배 피우거나 그런다고 건강해지진 않겠죠. 네, 당연하죠. 뭐 극단적으로 벽에 머리를 부딪힌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스트레스가 유익한 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몸이 진화 과정에서 적응해온 종류의 비교적 단기적이고 관리 가능한 스트레스라는 거죠. 아, 관리 가능한 스트레스? 네, 운동이나 간헐적인 식사 패턴 변화, 온도 변화 같은 게 그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청취자분께서 기억하셔야 할 점은 모든 스트레스를 막 병적으로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조절 가능한 유익한 스트레스 요인을 좀 현명하게 활용해서 신체의 자연적인 방어 및 회복 능력을 단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라론 증후군 얘기하면서 성장 신호가 낮은 게 장수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우리 몸에 이 성장을 조절하는 중요한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 성장 호르몬, GH에서 시작해서 IGF-1이라는 걸 거쳐서 최종적으로 세포 안에서 MTO라는 단백질로 이어진다고요. 이 경로가 정확히 뭔가요? 네, 바로 그 성장 호르몬 GH에서 IGF-1 그리고 MTO로 이어지는 경로가 세포의 성장, 분열, 단백질 합성 같은 걸 촉진하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성장 엔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장 엔진이요? 네, 젊을 때는 성장에 꼭 필요하지만 성장이 다 끝난 후에도 이 경로가 계속 너무 과하게 활성화되면 오히려 세포 노화를 촉진하고 노화 관련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증거들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아, 과하면 안 좋다. 그렇죠. 그래서 실험동물 연구에서는 이 경로, 특히 MTO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이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확실하고 재현성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MTO라는 핵심 스위치를 억제하는 방법도 혹시 발견됐나요? 네, 아주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파마이신이라는 물질인데요. 라파마이신? 네, 이게 이스터섬 토양 속에 사는 어떤 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원래는 면역 억제제로 개발됐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초파리, 효모, 쥐 같은 다양한 실험 동물의 수명을 눈에 띄게 연장시키는 효과가 발견된 거죠. 와, 우연한 발견이었네요. 근데 그럼 사람도 이걸 쓰면 오래 살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강력한 면역 억제 기능 때문에 사람이 그냥 장수 목적으로 쓰기에는 감염 위험 같은 부작용이 너무 커서요. 네, 그래서 현재는 이 부작용은 줄이면서 MTO 억제 효과는 유지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저용량으로 써보거나 아니면 비슷한 다른 약물을 개발하는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는 반려견의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임상시험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 발견이죠. 와, 반려견까지요? 대단하네요. 그럼 이 MTO 신호를 억제하는 게 왜 수명 연장으로 이어지는 건지 그 원리가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 중 하나는 자가포식의 활성화입니다. 자가포식. 스스로 먹는다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말 그대로 스스로 먹는다는 뜻인데요. 세포가 자기 안에 있는 낡거나 손상된 단백질, 세포 소기관 같은 불필요한 쓰레기들을 스스로 분해하고 청소해서 재활용하는 과정이에요. 아, 세포 안에 청소 시스템이군요. 네, 그렇죠. 세포 안에 청소부이자 재활용 센터 같은 거죠. 그런데 MTO 같은 성장 신호는 이 자가포식 과정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성장을 해야 하니까 분해는 억제한다. 그렇죠. 성장을 촉진해야 하니까 분해보다는 합성에 집중하는 거죠. 따라서 라파마이신을 쓰거나 아니면 칼로리 제한이나 간헐적 단식 같은 걸 통해서 MTO 신호를 낮추면 억제되었던 자가포식이 활발해지는 겁니다. 아하. 그 결과로 세포 내부가 깨끗해지고 기능이 개선되니까 전반적인 세포 건강과 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가포식이 중요하네요. 네. 참고로 스페르미딘이라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폴리아민 물질도 자가포식을 촉진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나토나 특정 숙성 치즈, 버섯 같은데 비교적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해요. 아, 스페르미딘요. 네. 결론적으로는 과도한 성장 신호를 좀 적절히 조절하고 세포 스스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능력, 즉 자가포식 능력을 높이는 게 장수를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와, 우리 몸 안에서 정말 복잡하고 정교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몸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우리 몸에는 우리 자신의 세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미생물이 같이 살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미생물들이 우리 건강이랑 노화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특히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 군집, 이걸 장내 미생물 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수가 우리 몸 전체 세포 수를 능가할 정도예요. 와, 그렇게 많다고요? 네. 얘네들이 단순히 그냥 음식물 찌꺼기나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식이섬유 같은 걸 분해해서 부티르산, 바이오레트 같은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한 짧은 사슬지방산을 만들기도 하고요. 아, 좋은 물질을 만드는군요. 네, 그리고 면역 체계를 훈련시키고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 심지어 아까 잠깐 언급했던 스페르미딘 같은 특정 영양소를 직접 만들기도 해요. 우리랑 아주 긴밀한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아, 정말 중요한 존재들이네요. 근데 모든 미생물이 다 우리한테 좋은 친구는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바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균이죠. 아, 헬리코박터균. 들어봤어요? 위암 원인이라고. 네. 오랫동안 위궤양이나 위암은 그냥 스트레스나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생긴다고 믿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호주의 베리 마샬이랑 로빈 워렌 박사가 이 병들의 주된 원인이 바로 이 세균 감염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아, 그분들이 밝혀낸 거군요. 네. 근데 당시 의학계의 주류 의견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결국 베리 마샬 박사가 스스로 헬리코박터균 배양액을 마셔서 위험을 유발하는 그런 극단적인 실험까지 해야 했죠. 아니, 직접 균을 마셨다고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그 발견 과정 자체가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이 발견이 미생물이 만성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리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계기가 됐죠.
아, 여기서 이야기가 진짜 더 흥미로워지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특정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걸 넘어서 만성적인 미생물 감염 자체가 노화 과정을 막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최근 노화 연구에서 아주 주목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흔하게 감염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계열인 거대 세포 바이러스, CMV라고 부르죠. CMV요? 네, 그리고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 EBV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들은 대부분 사람들한테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지만 평생 우리 몸에 잠복해 있으면서 면역 체계를 계속 자극하고 만성 염증을 유발해서 생물학적 노화 시계를 더 빠르게 돌릴 수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잠복 감염이 문제군요. 네, 또 EBV는 다발성 경화증 같은 특정 자가 면역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걸로도 알려져 있고요. 심지어는 알츠하이머병의 발병에도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아니면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인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 같은 미생물이 관여할 수 있다는 가설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네, 알츠하이머병에도요. 잇몸병균이. 네, 뇌 속에 쌓이는 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덩어리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뇌에 침입한 미생물을 가두고 제거하려는 면역 반응의 잔해일 수 있다는 그런 해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결인데요. 그럼 미생물이 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이미 전체 암 발생의 한 20% 정도는 미생물 감염이랑 관련이 있는 걸로 추정돼요. 20%나요? 네, 예를 들어 인유도종 바이러스 HPV는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이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암, 또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암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이죠. 네, 그건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더욱 놀라운 건 최근 연구들에서 유방암, 췌장암, 폐암 같은 거의 모든 종류의 종양 조직 내부에서 특정 세균이나 곰팡이가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종양 안에서요? 네. 이 미생물들이 그냥 단순히 우연히 거기에 있는 건지 아니면 암의 발생이나 성장, 심지어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이걸 밝히기 위한 연구가 지금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미스터리네요. 네, 정리하자면 건강과 노화는 우리 몸과 수많은 미생물들 간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만성적인 감염을 관리하고 건강한 장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기본적인 위생관리, 특히 구강위생, 그러니까 양치질하고 치실 사용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양치질 치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군요. 네,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장수나 건강 노화에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유전적 요인은 수명의 한 10%에서 25% 정도만 설명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나머지 75%에서 90%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나 환경에 달려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칼로리 섭취를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식, CR이라고 하죠. 그게 장수의 비결처럼 주목받기도 했지만 사실 평생 실천하기는 너무 어렵고 영양결핍이나 근육 감소 같은 부작용 걱정도 크잖아요. 네, 맞아요. 실천이 정말 어렵죠. 혹시 좀 더 현실적인 대안 같은 건 없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최근 많은 연구들이 얼마나 적게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 즉 식사 타이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먹는 시간이요? 네, 예를 들어서 간헐적 단식이나 하루 중에 특정 시간대에만 식사를 하는 시간 제한 식사 TRE 같은 방법들이죠. 이런 방식들은 총 섭취 칼로리를 크게 줄이지 않으면서도 공복 시간을 확보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자가포식을 활성화시키는 등 칼로리 제한과 비슷한 생리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 칼로리를 안 줄여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네, 실제로 쥐 실험에서는 총 칼로리 섭취량을 똑같이 유지하면서 식사 시간만 제한했더니 수명이 연장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와, 신기하네요. 어쩌면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종교적 또는 전통적인 단식 관행들이 이런 생물학적 이점을 바탕으로 형성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렇군요. 식사 패턴 조절 외에 또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특정 음식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거나 영양제를 막 맹신하는 것도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몸에 좋다더라는 그런 막연한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개인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개인 맞춤이 중요하다. 네.
예를 들어서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 효소 유전자 AMY1의 복제수가 사람마다 다른데요. 이 수가 많을수록 녹말 소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또 유당 분해 효소 유전자 LCT의 변이에 따라서 우유 소화 능력이 천차만별이죠. 아, 사람마다 다 다르군요. 네, 이처럼 유전적 배경에 따라서 같은 음식이라도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뭐 특정 와인이 좋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효과는 좀 과장된 측면이 있고 알코올의 해로움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네, 술은 조심해야죠. 비타민 D 보충제 역시 부족한 사람에게는 중요하지만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모든 사람의 수명을 연장한다는 뚜렷한 증거는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주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지표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미래에는 유전자 검사나 후성 유전학적 시계 이런 것들이 더 보편화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요? 현재로서는 기본적인 건강검진 항목들을 꾸준히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체중 관리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네, 체중. 혈액 검사에서는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이걸 좀 눈여겨봐야 하고요. LDL 콜레스테롤. 네, 그리고 혈압, 또 공복 혈당이나 당화혈색소, HbA1c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인슐린 감수성, 이런 것들이 핵심 관리 대상입니다. 혈압, 혈당, 인슐린 감수성. 기본적인 것들이네요. 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은 식단에서 식이섬유 섭취를 의식적으로 늘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어요. 아, 식이섬유요.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귀리나 보리 같은 통곡물, 콩류, 다양한 채소와 과일 등이 아주 좋은 식이섬유 공급원이죠. 그렇군요. 혈압 역시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채소 섭취를 늘리는 등 식단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역시 운동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군요. 근데 꾸준히 하는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바쁜 현대인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물론 꾸준한 중강도 유산소 운동은 매우 유익하지만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하다면 짧은 시간 동안 아주 고강도로 운동하고 잠시 쉬는 걸 반복하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도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 HIIT요? 네, 이게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여러 면에서 꽤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형태든 꾸준히 하는 거죠. 꾸준함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점인데요. 신체 건강만큼이나 정신 건강과 사회적 연결이 장소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지대하다는 겁니다. 아,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 네, 긍정적인 마음가짐, 또 삶의 의미와 목적의식, 그리고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따뜻하고 긴밀한 유대감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더 강력한 조기 사망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비만보다 더요? 와. 네. 따라서 청취자분께 드리고 싶은 최종적인 조언은 막연한 정보에 막 휩쓸리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를 객관적인 지표, 아까 말씀드린 LDL, 혈압, 혈당 같은 걸로 좀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지속 가능한 건강 습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식사 패턴 조절이라든지 식이섬유 충분히 섭취하는 거,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거요. 이걸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네요.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노화라는 게 단순히 시간이 흐르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기보다는 성정신호나 세포 청소 시스템인 자가포식, 또 우리 몸 안팎의 미생물과의 복잡한 상호작용, 면역 시스템의 변화 같은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서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현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아주 복잡하죠. 하지만 동시에 호르메시스 원리를 활용한 조절된 스트레스, 예를 들면 운동이나 간헐적 단식, 온도 변화 같은 거요. 그리고 자가포식 활성화 노력, 건강한 미생물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 또 핵심 건강지표 관리처럼 우리가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전략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그런 희망적인 측면도 발견할 수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노화라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선택지와 어떤 통제력이 주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수명에 미치는 유전적 요인이 생각보다 낮은 대략 10%에서 25%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과연 자신의 건강과 수명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청취자분께서 이것 하나만큼은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그 작은 시작이 장기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잠시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청취자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지식과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